139의 1 내지 3도 탄핵 증거로 보이고 그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채택합니다. 오늘 제출된 227은 그러한 보도가 있었다는 한도 내에서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 나오셨습니까? 예, 나오십시오. 우선 정인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겠습니다. 증언으로 인하여 본인이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 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선설하신 후에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선설하신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기억이 불분명한데 분명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한덕수. 예, 주신문 하십시오. 총리님, 임갑근 변호사입니다. 총리님은 현 정부 초대 총리를 취임하신 현재도 대한민국 총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삭감하여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네, 처음 있는 일이었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야당이 삭감한 예산은 민생, 첨단기술 R&D, 범죄사와 같은 사회안전, 국방안보를 위한 예산들이었습니다. 총리께서도 12월 3일 오전 국무회에서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 AI 등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이라든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유망한 그러한 먹거리가 될 그러한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 여야 합의 없이 삭감되었고, 연구 개발에 있어서 양자 연구라든지 이런 최첨단 또 국제 연구에 들어갈 그러한 그 예산들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검경의 특별 활동비라든지 특경비 같은 것이 전액 삭감되어서 마약이라든지 금융 사기라든지 이러한 그 범죄 수사가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데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정부 효율과 공직사회의 사기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최근에 예산이 없어서 그러한 그 직원들이 사무실 청소도 각자 해결하고 또 화장실도 가까운 공원이나 이런 다른 관공서에 가서 해결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봤습니다. 예.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예산 중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정부 운영이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실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리께서는 예비비 대규모 삭감에 대해서도 대규모 재해,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쓸 예비비,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 범죄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네, 올해 당초 2025년 예산으로 약 4조 8천억 정도가 계산이 됐습니다만 그 반 정도가 깎였고 그중에 특히 그 재난, 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그 목적 예비비가 많이 깎였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가 천재지변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천재지변이 생길 때에는 우리의 그 대응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각종 경제 문제, 통상 문제에 있어서의 예산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서 어떤 일이 앞으로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우리가 일본과 반도체 들어가는 원료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그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대응 조치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전 세계 불확실성이 지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은 예산안 일방 삭감에 그치지 않고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는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까지 통과시켰고 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제의원권을 행사하셨죠. 이것은 정말 심각한 그러한 그 입법 시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헌법에 의하면 9월 3일 날 행정부가 입법부 예산안을 올리면 입법부가 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고 예산 심의 의결권은 입법부에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헌법에 적힌 그런 의결 시한을 넘겨서 여야가 대립하는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됐기 때문에 2015년에 국회법을 개정해서 여야 합의가 없으면 12월 1일에는 정부안이 일단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 여야 간 협상을 통해서 예산을 확정하도록 하는 그런 자동 부의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친송을 받은 바가 있고 그 후에도 물론 날짜를 그대로 지켜진 그러한 그 상황은 뭐 반드시 100% 전개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자동 부의 제도에 의해서 여당 야당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또 협상을 통해서 타결을 하는 그런 아주 큰 동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고쳐가지고 이런 그 자동 부의 제도를 변형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저희 정부로서는 어떤 정부가 들었든 이것은 정말 우리 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제가 권한대행이 된 지 며칠 안 된 때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욕을 먹더라도 이거는 입법화되면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저희가 제 요구를 합니다만 국회는 국회대로 또 제 의결을 통해서 3분의 2 이상의 그러한 의결을 가지고 행정부가 행한 이러한 제 요구를 말하자면 압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입법과 행정부 간의 하나의 삼권 분립에 의한 그런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리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극단적으로는 국회 입법 독재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시는 것이죠? 네, 저는 물론
우리나라 또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 또 우리 representative democracy라는 것이 정말 그거는 다수의 일방적인 이런 폭주라 할까요? 이런 것은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영국의 세처 총리가 워싱턴에 가서도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암적 존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포퓰리즘이고 또 하나는 이런 아주 절대적인 다자주의,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다자주의가 소수를 배려하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고 대한민국이나 국가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다수결 자체가 오히려 상당한 문제거리로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는 그런 때가 있었고요. 또 사실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는 왜 붕괴하는가 하는 그런 책을 쓴 많은 분들도 결국 이런 다수결 일방적인 이러한 밀어붙이는 것에 의해서 국가의 정책이 왜곡되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권리, 삼권 분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다. 저는 증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주요 정책 실행을 위한 법안들에 대해서 야당이 발목을 잡아왔던 일들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특히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법률, 이런 법률들이 있었습니다. 네, 총리께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법안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첨단 산업과 그리고 에너지, 방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 지금 우리나라가 뻗어나가는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만, 세계 G6, G7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상당히 넘나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최근에 우리 분위기인데요. 이런 첨단과 연관되면 결국 반도체, AI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을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되고, 또 풍부한 이런 에너지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원전,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을 저희가 굉장히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지금 큰 하나의 애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 우리 원전을 확장하기 위한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이 하나의 국제적인 파이낸싱을 받는 그러한 하나의 산업으로서 등장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한테 굉장히 오랜 동안 지체가 되어 왔고요. 또 특히 이런 발전을 하게 되면 전력을 송배전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이 국민들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과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저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런 전력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력망 특별법, 이것이 반드시 저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는 해상풍력 같은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비교적 해상풍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해상풍력은 굉장히 많은 규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규제들을 좀 완화시키고, 또 국가가 이런 해상풍력 단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그 해상풍력을 하는 분들이 저항을 덜 받고 또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러한 풍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이 꼭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랜 동안 어려웠습니다. 저도 2024년 4월에 새 국회가 선거가 있었고 구성이 그 후에 몇 개월 뒤에 됐습니다만, 어떻게든 이 해상풍력특별법하고 그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을 같이 엮어서 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제가 야당 원내대표께도 전화도 드리고
위원장들께도 전화를 드리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 접근이 됐습니다만 결국 아직까지도 그것이 굉장히 더디게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와서 관련 위원회들을 좀 통과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첨단 관련돼서 반도체 특별법, 이거는 결국 고소득 연구직에 대해서는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조금 완화시키자. 지금 전 세계는 이 반도체 경쟁을 위해서 중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좀 비교적 그 노동 이런 규정을 좀 완화시키는 이런 경향으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반도체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는 이 고소득을 올리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 노동 규정을 좀 완화시키자 하는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고 상당히 가까이 가는 듯 하다가 최근에 또다시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최근에 우리 정부가 임명한 투자 그 순회대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기본적인 강점은 가장 주장하는 점은 외국에서 가장 우리 산업 발전과 연관돼서 걱정하는 것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다. 특히 그 근로자들이 원한다면 그거는 조금 자율로 해서 소득도 더 올리고 또 R&D도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을 주지 않는 그런 국가의 첨단 산업을 갖다가 투자를 외국에서 마음대로 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 아니냐 하는 이러한 그 원활한 노사 문제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최근에 우리 그 당의 고위직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접근을 하다가 다시 또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반면에 그 야당에서는 그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률들이 위헌성 또 국익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서 총리께서도 검토를 하셨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직접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헌적인 법률로 양곡관리법이 있었는데 맞는지요? 네, 이거는 지난 정부에서도 한번 제2요구를 했고 또 이번에도 제2요구를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나라의 쌀 생산이 점점 늘고 소비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 양곡의 쌀의 생산을 딴 방향으로 돌리고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변화를 시켜야 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양곡법처럼 일정한 가격에 미치지 않는 양곡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제로 사줘야 된다. 이와 비슷한 제도가 옛날에 있었습니다만 그거 다 저희가 개선을 했던 거거든요. 이거를 다시 만약 만들게 되면 저희 판단에는 한 2020년이 되면 연간 한 2조 원 정도는 계속 이런 그 양곡을 비싸게 사주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봐야 되는 그러한 문제여서 우리가 지금 써야 할 거는 그러한 그 재정을 젊은이들이 소위 스마트 파밍 같은 데를 하는 쪽에다가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 쌀에 대해서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딴 쪽으로 자꾸 다원화를 시켜야 된다. 저희는 그런 판단이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거는 부득이 우리가 제2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렇더라도 국회에서 이러한 그 제2요구 안을 가지고 다시 그러한 그 부작용을 줄이는 그러한 안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거는 정부로서는 얼마든지 협조를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야당은 대표적인 국익 침해 법률로 방산 수출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고 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 즉 국회가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증언 감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치권, 우리 기업들,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 경제단체들은 중국 등의 기술 탈취가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중국의 기술을 팔아넘기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총리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네, 동의하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도 일단 제의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암참이라든지 모든 그 외국 기업들이 전부 다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걱정을 했고요. 뭐 우리 국내 기업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에서 좀 더 좋은 하나의 그 협의와 협치를 통해서 이 문제가 국가의 발전과 전 세계에 있어서의 커가는 우리나라를 좀 뒷받침하는 이런 쪽으로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야당 대표를 위한 방탄 내지 판검사 보복 입법,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법,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양국관리법, 노사분열을 조장하는 노동법, 방송 장악용 방송법 등을 발의 및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후 총리께서도 권한대행으로서 야당이 반복하여 발의하는 6개 법안에 대해 제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시죠? 네, 6개 법률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국회에 요청한 것은 이 제의 요구는 제의 요구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열고 여야 간에 협의를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그 제의 요구라는 것은 결국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최선의 지혜와 공익을 추구하도록 설계된 하나의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 어떤 국가가 어떤 일방적인 힘에 의해서 극단으로 이렇게 치닫지 않도록 우리 헌법이 마련해준 다양한 제도 중 하나라고 믿고 있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국회의 그 법안을 통과시킨 그 당이나 국회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또다시 재의결을 통해서 정부가 제요구한 것을 오버룰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제도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리 트루만 대통령, 저희가 잘 압니다만 트루만 대통령 임기 중에 제의요구를 250번을 했고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81번,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635번, 그리고 가장 그 여야 협치에 있어서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78회 제의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행사한 제의요구는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과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행한 제의요구를 합친 것보다도 아마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더 우리 헌법과 법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그러한 국회에 있어서의 입법 협치가 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4대 개혁, 즉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금개혁의 경우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하여 노후 및 청년 미래에 걸린 시급한 핵심 과제였는데,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 여당이 제시한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 모두 야당이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그걸 가지고 우선 그 모수 개혁이라고 합니다만, 저희가 몇 퍼센트 연금을 받고 은퇴를 했을 때 몇 퍼센트 그 평생 소득의 몇 퍼센트를 이자로 주는 하나의 그 보상으로 주느냐 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연금의 재정 상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하고 나머지를 하자 하는 얘기도 물론 있고요. 그러나 연금이라는 것을 모수 개혁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소위 연금이 파산하는 그러한 기간이 한 7년 정도 연기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선진국들이 쓰고 있는 그러한 제도를 같이, 제도적 개혁을 같이 해야 그래도 몇십 년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연금 개혁이 될 수 있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런 과제인데요. 저는 그러한 그 모수 개혁을 먼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모수 개혁을 일단 하고 나면 연금을 그런 더 좀 힘들고 어려운
이 구조 개혁을 하는 것은 아마 물 건너버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연금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소위 수용해 가면서 우리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이루어 가지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하여튼 해결을 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에 의해 가로막힌 주요 추진 민생 법안을 보면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일환인 조세 특례 제한법과 상법 개정안, 과도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첨단 에너지 3법, 국가안보 등 국익 보호를 위해 간첩행위 대상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지역균형 발전법 등이 있었는데 모두 야당의 반대 내지 비협조로 실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그런 뭐 간첩 행위 같은 것도 옛날처럼 우리의 주적인 북한만을 간첩으로 보는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할 그런 국제적인 여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딴 나라들도 간첩 행위를 할 때에는 우리 형법에 의해서 뭐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하는 필요성은 굉장히들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치권은 우리나라의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첨예하게 이렇게 부딪힐 그러한 철학적인 그런 법률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태반은 우리 국가의 안보, 경제 발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인 복지, 이러한 또 우리 청년들에 대한 미래 이런 것들을 결국 좀 더 낫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이제 이런 정말 정치권이 뭔가를 이걸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문 대리인도 총리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만 22건, 그 이후까지 총 29건의 탄핵 발의가 됐는데 이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줄탄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래 탄핵은 이런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그러한 고위직에 대해서 어제 우리 법사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헌법 수호를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물론 뭐 이런 소추된 분들에 대한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정말 저거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눈높이와 우리 지금 탄핵 29건이 뭐 발의가 됐습니다만 그 29건이 국민의 눈높이하고 반드시 맞는지 그거는 또 역시 그 정치권이 한번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의를 해보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임명된 지 이틀 된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되고 또 그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간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또 사표를 내고 이런 막 편법과 국가의 어떤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조치를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드신 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 헌법을 만들었다고는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직무정지가 돼가지고 그것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기간을 그냥 완전히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사표를 내서 사후적인 사람이 충원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이러한 아마 전 세계 직무정지를 시키는 그런 제도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국은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배려를 하면서 국가가 우선 살아야 그러한 그 국가 국민의 번영도 있고 행복도 있고 정치권의 정말 보람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13일 총리께서 당시 야당이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해 공부를 할 것인지 또는 재요구를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당시 국무위원이 공석인 국방, 행안, 여가부 장관 제외 충원이 16명인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 상태라 15명이다. 만약 이 중 5명을 탄핵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한다.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5명을 더 탄핵하면 아예 의결이 안 된다.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여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고요. 의결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 헌법은 국무위원의 숫자를 15인 내지 30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정지된 분들을 빼고 나면 16인입니다. 이제 거기에 두 사람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웃돼 버리면 국무회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국무회의가 없어지면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국무회의가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일들은 다 그거는 무슨 저 의결을 하고 뭐하고를 따지기에 앞서서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고 또 그 심각한 거를 제가 우리 정치권에도 권한대행 시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다. 근데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 정말 대단히 유감입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탄핵 제도를 악용하여 국무회의 구성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가 다른 한 축인 행정부를 견제를 넘어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탄핵 제도의 악용이 과연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위도 아니고 헌법과 국민 이익에 반하는 헌정질서 문란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규정이 돼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논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그러한 그 다수결 원칙을 그렇게 적용하라고 저는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역시 소수도 배려하고 또 다수와 소수가 같이 참여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우리 헌재의 판결을 제가 물론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느꼈었던 것은 헌재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거예요. 그때 그 최순실 씨가 헌법 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검을 그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냈습니다. 냈더니 그때 우리 헌재가 전원일치의 판결로 단독으로 특검을 임명하게 된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그것을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는 이것 봐라. 국회가 마음대로 다수결로 결정을 하면 그거는 헌재도 다 인정하는 거 아니냐. 특검을 소수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거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며칠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헌재가 전원 판결로 합의로서 결정하신 거는 그 단독으로 특검을 임명하는 그 법안에 발의서부터 여야가 같이 했고 그리고 투표를 같이 참여를 했고 제가 지금 숫자를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여야가 합쳐서 단독 여당, 야당, 그때는 한 당이 임명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투표에서 같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합의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국회에서 좀
정책질의 때 좀 논쟁이 되고 했습니다만 저는 참 그런 정신, 그런 그 하나의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제대로 살리고자 하는 우리 정치권의 정말 큰 뜻, 정말 우리 과거에 항상 국가가 어려울 때는 정말 좋은 정치인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행정, 입법, 사법이 잘 견제와 균형을 해가겠지만 정말 우리 이 정치권의 하나의 그런 이 국가를 위하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좌와 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로지 국가가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꼬나박을 것이냐,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정말 국가가 위로 가기 위한 그러한 우리 정치권, 행정부, 국민, 언론, 시민단체, 노조, 기업인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 저는 지금이 정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삐끗 잘못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받으시면 마치고 하겠습니다. 김남준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노태우 정부에서 1993년 대통령 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 1996년